주요 뉴스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생들도 회의를 열고 단체 행동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내일 전국 곳곳에서 걸기대회를 진행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을 창당하고 총선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중도층 표심 이탈 가능성에 곤혹스러워하는 민주당은 선거연합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경북 포항시 대진항에서 어선을 타고 나갔던 60대 선장이 실종돼 해경이 현장 수색에 나섰습니다. 중부고속도로에서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사상 처음으로 우승했습니다. 황선우는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3개 대회 연속 메달 획득이란 기록도 썼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대하고 있는 전공의 단체가 당장 파업에 나서진 않는 대신 비상대책위원회를 끌었습니다. 의사들의 총파업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 의대생 협의회도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의료계 파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집단행동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이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대한의사협회가 이필수 회장 사퇴 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지 약 일주일 만입니다. 전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도 대표자 회의를 열고 단체 행동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의사들과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도 단체 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자 정부도 파업에 대처해 내부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결의할 경우 정부는 진료를 촉구하는 진료 명령과 휴진 6일 전에는 신고하도록 하는 휴진 신고 명령을 동시에 발동합니다. 만약 실제로 집단 휴진에 나서면 진료 업무를 강제하는 업무 개시 명령을 실시합니다. 기준은 시군구별 휴진 신고기관이 관내 전체 의원 수의 30% 이상입니다. 이후 모든 지자체에서 매일 관내 병원과 의원의 휴진 여부를 파악하고 현지 확인을 거쳐 행정조치까지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선거용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각 지역별 의사회는 내일 의대 증원 반대 걸기대회를 개최하며 의협도 오는 17일 대통령실 앞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갔던 60대 성장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중부 고속도로에서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권영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선 한 대가 어두운 밤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 대진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입항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7시쯤. 출동한 해경이 경비함정과 헬기를 투입해 항구에서 2km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을 발견했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60대 선장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만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A씨가 실족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변을 집중 수색 중입니다. 새까맣게 불에 타버린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제 오후 6시 36분쯤 인천 왕길동에서 왕복 4차선 도로를 달리던 25톤 유조차에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16분 만에 불을 껐고 운전자는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찌그러진 차량 안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고 다른 남성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중부고속도로 일주가이시 인근에서 달리던 14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 2대를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14톤 화물차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운전자 2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1차선이 통제되면서 일대에 2시간 동안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연일 압박하고 있죠. 나토 회원국을 향한 공격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발언에 대해 멍청하고 부끄러우며 위험하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원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동맹은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찬성 70, 반대 29로 큰 표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다만 친트럼프 강경파가 상당히 포진해 있는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곧바로 안보 예산안의 하원 처리를 촉구하는 연설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공격을 장려하겠다는 의미의 발언에 대해서는 멍청하다며 비판했습니다. Well, let me say this as clearly as I can. I never will. For God's sake, it's dumb, it's shameful, it's dangerous, it's un-American. 반면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에서 물러서면 암살 당할 것이라며 그래서 패배할 리가 없고 이런 이유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을 경시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방위비를 부담하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첨단무기 체계 개발과 그 역량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미국 동북부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하늘길이 막히고 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뉴욕에는 20cm의 눈이 예보됐는데 2022년 이후 2년 만에 최대 적설량입니다. 최희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입니다. 나무는 물론 거리도 온통 눈으로 덮였습니다. 주차한 차들은 형체만 겨우 알아볼 정도입니다. 끊임없이 내리는 눈에 운전자는 자동차 와이퍼를 작동시키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강한 겨울 폭풍이 뉴욕주와 펜실베니아를 포함해 미국 동북부 해안 일대를 덮쳤습니다. 시간당 최대 5cm의 눈이 오고 있는데 기상당국이 20cm의 눈을 예보한 뉴욕시는 2022년 이후 가장 많은 양입니다. Thousands of sanitation workers working through the day-to-day and all night. At that point, we deployed our fleet of 2,000 sanitation trucks, which double as snowplows. 폭설이 계속되면서 학교는 대부분 문을 닫았고 뉴욕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To say that I am disappointed, frustrated of our students across the entire city to understand.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뉴욕과 보스턴을 포함한 동북부 일대를 지나는 항공편 1,000대 이상이 늦어지거나 취소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추가 폭설이 예상된다며 정전과 단수에도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10년 동안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는데요. 박 씨는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우종환 기자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과 형수는 지난 2011년부터 약 10년 동안 연예기획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형 부부는 이 기간 박 씨 계좌에서 15억 원을 무단 인출하고 출연료를 빼돌리는 등 모두 48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년이 조금 넘는 재판 끝에 오늘 형 부부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부부가 횡령한 돈을 박 씨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친형은 징역 7년, 형수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친형 부부는 박 씨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는데 한순간에 범죄자 가족이 됐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애만 사람 잡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박수홍 씨는 지난달 22일 법원에 탄원서를 내며 맞섰습니다. 박 씨는 탄원서에서 피고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노예 수준으로 대했고 없는 사실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저와 같이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박 씨 측은 검찰 구형량이 국민 법감정상 납득하기 어렵고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금융당국, 민간이 오늘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고금리 위기를 극복할 맞춤형 기업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정책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 지원책 등을 강구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오늘부터 2주 동안 국민 10,000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입장을 묻는 전화 면접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미 추출한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입장과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물을 예정입니다. 30억 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며 투자금을 받았고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삼촌을 살해하고 시신을 집에 내버려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70대 삼촌을 살해한 조카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물론 숨진 삼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수원시의 한 주택가입니다. 지난 7일 오후 7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곳입니다. 숨진 남성의 아들로부터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남성의 집으로 가 강제로 잠긴 문을 연 경찰은 베란다에서 이불에 쌓인 시신을 찾았습니다. 집안엔 숨진 남성의 60대 조카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삼촌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내버려둔 혐의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1월 31일 날 18시까지 통화를 했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부재중 통화거든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1월 31일이 아니겠는가. 피의자는 숨진 삼촌의 집에서 30년 동안 삼촌과 단둘이 살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선 삼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며 범행 이유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길환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인이 건물주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범행을 지시한 모텔 사장이 있는데 살해를 주도한 이 사장은 목격자까지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주차 관리인으로 일하던 30대 김모 씨는 지난해 11월 건물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강릉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김 씨의 도주를 도운 인근 모텔 사장 40대 조모 씨가 김 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고 조 씨는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언제부터 범행 계획하셨어요? 피의자와 재개발 갈등 관련 있었던 게 맞습니까? 검찰은 어제 조 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조 씨가 자신이 추진하는 재개발 보상 방식 등에 협조적이지 않은 피해자에게 분노를 느껴 범행을 계획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가 범행 약 5개월 전부터 김 씨에게 범행 도구를 구매하게 시키고 흉기를 휘두르는 연습을 시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특히 조 씨가 범행 당일 김 씨에게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까지 없애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조 씨 때문에 상황이 벌어졌다며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요즘 날씨가 풀리면서 낮엔 봄이 왔나 싶을 정도로 포근하죠.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들도 녹기 시작했습니다.
저수지에 놀러 나갔던 강아지가 얼었던 물에 빠질 정도인데요. 이런 곳들은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횡성의 한 저수지. 허리춤에 밧줄을 맨 소방대원이 얼음판 위를 걸어가더니 10발 정도 지나자 물속에 빠집니다. 물에 빠진 대원은 얼음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얼음을 깨며 앞으로 나갑니다. 강아지가 언 저수지에 들어갔다 얼음이 깨진 건데 당시 기온은 영상 13도였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조금 따뜻했습니다. 빠졌을 때 잠깐 놀라긴 했지만 저희가 순환구조에 사용하는 슈트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수심이 200m가 넘는 저수지였는데 강아지는 약 30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한낮에는 포근해지면서 그동안 꽝꽝 얼었던 얼음이 빠른 속도로 녹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얼어있는 호수나 저수지에 들어갔다 얼음이 깨져 12명이 목숨을 잃었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대부분은 요즘처럼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소방당국은 얼음구멍에 물이 차오르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절대 들어가지 말고 긴 밧줄이나 막대기를 던져주라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를 논의하는 축구협회 임원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내일은 아시안컵 실패를 분석하는 회의가 열리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이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회장과 감독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축구협회가 아시안컵 결산과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 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몽규 회장 없이 축구인 출신 임원들만 모였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전력강화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 이후에 결정사항이 나오면 조속히 알려드리도록. 구체적인 대회 분석과 감독의 거취 방향이 나올 전력강화위원회는 내일 열리는데 문제는 클린스만 감독이 화상으로 참석한다는 점입니다. 재택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이 끝나고 대회를 분석하겠다고 한 뒤 다음 주에 출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귀국 이틀 만에 한국을 떠나면서 거짓말을 했고 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협회를 비판하는 시위에 고발까지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막상 경질 카드를 꺼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형식상으로 클린스만 감독은 벤투 감독보다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냈고 천안 축구종합센터를 짓느라 대출까지 받은 협회 처지에서 70억 원에 달하는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도 부담입니다. 다음 달 월드컵 2차 예선까지는 5주, 대표팀 소집까지는 3주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2년 뒤 북중미 월드컵을 생각한다면 빠르고도 냉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이효리 씨가 모교인 국민대학교에서 후배들을 위한 졸업식 축사를 합니다. 국민대학교 측은 이효리 씨가 오늘 오전 2023학년도 학위 수여식에 연사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민대 연극영화과 98학번인 이효리 씨는 지난해 가을에도 학교 축제에 깜짝 등장해 후배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효리 씨가 다양한 방면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동문이라면서 자신의 길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모습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998년 걸그룹 핑클 멤버로 데뷔한 이효리 씨는 2003년 솔로로 전향한 뒤 히트곡들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배우 톰 크루즈가 공식 열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상대는 25살 연하의 러시아 사교계 인물 엘시나 카이로바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런던의 한 파티에 함께 참석하면서 열애설이 불거졌는데요. 외신은 크루즈와 카이로바가 최근 영국 런던의 후원 행사와 하이드 공원, 또 카이로바 자택 인근의 고급 식당의 모습을 드러내며 깊은 관계로 발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톰 크루즈의 공개 열애설은 지난 2012년 케이티 홈즈와 이혼한 후 처음으로 한때 영화배우 헤일리 애들, 가수 샤키라 등과 열애설이 있긴 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이번엔 둘의 열애가 주변에도 잘 알려진 사실이라네요.
일본에서 한 피자 가게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반죽에 더러운 걸 묻히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남성이 피자 반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으로 코를 후비더니 반죽에 묻힙니다. 이틀 전 효고현의 피자 체인점 주방에서 촬영된 동영상으로 SNS에 영상이 퍼지자 화장이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결국 본사가 어제 직접 사과문을 올렸고 해당 점포의 모든 반죽은 폐기됐는데요. 또 매장은 영업정지를 당했고 종업원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선 작년부터 이렇게 음식점의 음식이나 물품에 위생 테러를 하는 영상들이 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업체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면서 연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최근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향인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강하게 싸우는 강소 정당을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 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비례대표나 지역구 등 구체적인 출마 방식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지역구에서 여야 1대1 구도 형성을 위한 야권 연대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중심의 통합비례정당을 추진하는 박홍근 추진단장은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할 것이라며 창당하더라도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통합비례정당으로 함께할 경우 조 전 장관에 대한 반감이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2심에서까지 지금 현재 그 금고형 이상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은 민주당 내 입장 차이를 존중한다면서도 민주당을 신경 쓰며 행보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자매정당으로 창당해 추후 민주당에 흡수된 열린민주당 모델을 따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공천 면접에 들어갔습니다. 첫날인 어제 서울과 제주, 광주에서 면접이 실시됐는데 특히 서울 중성동을에선 무게감 있는 후보들이 몰리며 신경전이 뜨거웠습니다. 먼저 김태희 기자입니다. 긴장된 표정의 예비 후보들이 면접장에 차례로 들어섭니다. 인력 재조정 검토 대상 지역인 서울 중성동을 예비 후보자들입니다. 후보당 자기소개 1분을 포함해 3분씩 시간이 주어지는 단체 면접 형식입니다.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몰린 지역구답게 재배치와 관련해 신경전도 팽팽했습니다. 중성동을에 바치겠다고 했고 절대 다른 곳에 갈 수 없다는. 당의 요청이 있더라도 지역구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천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다른 데 옮겨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영 전 장관은 협조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협조할 의지가 있는 거고요. 앞서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동일한 지역에 인력이 몰린 경우 재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자들이 몰린 경우에는 좀 재배치 좀 해가지고 승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서울 지역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면접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로 오늘은 경기 일부와 전북, 인천, 토요일은 대구와 강원, 울산, 부산 순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역 면접이 끝나는 대로 단수 추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오늘은 서울과 제주, 광주 지역의 단수 추천 후보자가 드러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장관과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맞붙은 곳도 있습니다. 바로 서울 강남을 지역인데요. 윤석열 정권 핵심 인사들이 동시에 공천을 신청하면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경고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지역구 재배치는 물론 전략 공천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돈희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을에 나란히 도전장을 내민
국민의힘 박진 의원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정권의 핵심 인사 둘이 동시에 공천 신청을 하자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랴부랴 지역구 교통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차출 지역으로 경기 수원과 고양 등이 거론되는데 박 의원은 중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헌신하겠다면서도 결코 양지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시 탈환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결코 쉬운 지역은 아닙니다. 또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이전 비서관은 당의 뜻에 따르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입장 변함이 없습니다. 당에서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은 수도권 내 몇 안 되는 전통적 여당 강세 지역입니다. 이 중 강남을은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과 서민 아파트 지역이 혼재돼 있어 강남 3구에서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선 전현희 전 의원이 24년 만에 처음으로 강남에서 민주당 의원이 됐습니다. 텃밭에서 귀중한 한석을 빼앗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에게 한석 차이로 원내 1당 자리를 내준 바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이기는 공천, 시스템 공천을 못 박은 가운데 지역구 재배치 전략에 따라 두 사람의 지역구가 옮겨질 경우 경쟁력 있는 새 인물이 전략 공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윤석열 정권 탄생에 친문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명계에선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파 갈등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친명 친문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건 서울 중구 성동구 갑에 도전장을 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입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지고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기류가 계속되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은 계파가 아닌 경쟁력에 따라 공천을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단순히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일했던 사람이니까 안 돼 라는 이유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기간 친명, 비명 나누는 건 죄악이라며 단결을 촉구했지만 좀처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김두관 의원은 계파 갈등이 더 확대되기 전에 지도부가 직접 나서 임 전 실장의 공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회를 주시든 험지로 보내든지 빨리 공간에서 결정해 주는 게 맞지 시간을 끌면 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계파 갈등 봉합에 나서지 않으면 공천 잡음이 커져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한편 제3지대에선 4개의 세력이 하나로 뭉친 개혁신당이 첫 최고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는 거대 양당의 정치 실패를 비판하며 가장 선명한 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30석 이상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내용은 김지영 기자입니다. 개혁신당의 첫 최고위원회 회의는 거대 양당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적극적인 개혁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의미 없는 경쟁의 종말입니다. 30% 이상의 국민은 양당 모두 안 되겠다, 정치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국민들을 위해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기 위해 신당이 출범했습니다. 가장 선명한 야당, 대안 세력의 역할을 강조한 겁니다. 보수 진보 진영의 제3세력이 통합 결단을 내린 만큼 기득권 정당의 실패를 전면에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30석은 넘어야겠다고 했고 이준석 공동대표는 다다익선이라며 양당 대립의 저지선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원욱, 조응천 의원과 경기 용인갑에 출사표를 던진 양향자 의원이 수도권을 맡고 금태섭 전 의원이 서울 종로에 도전하며 전국적 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그런 태도를 유권자들께 우리가 2달 동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총선에서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가 전략적 선택지로 어느 지역구에 출마하느냐에 따라 개혁신당의 총선 파급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여야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치부 유호정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국민의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면접 첫날부터 신경전이 팽팽했는데 이 면접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네, 일단 어제 면접을 마친 지역 중에 후보 1명만 정해지는 단수 공천 결과만 오늘 오전 발표됩니다. 1명의 후보만 공천을 신청했거나 신청자가 여럿이더라도 1명의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을 경우 단수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선 지역 혹은 전략 공천 발표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이 신청자들이 몰린 지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몰렸으니까 좀 이걸 재배치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데 이게 갈등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까요? 네, 특히 한강벨트의 경우에는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경선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야 한다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죠. 그래서 하태경 의원, 이해운 전 의원, 이영 전 장관 등 이 전현직 의원 3명이 공천을 신청한 중성동 을 면접에서는 지역구 조정 의사가 있냐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하태경 의원과 이 전 의원은 즉각 거절 의사를 밝혔고요. 이 전 장관만 현재에 집중하겠다라면서도 협조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적어도 두 후보는 물러날 의사가 없어 보이죠. 여기에 정영환 위원장, 경선 갈 가능성이 99%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위원장은 박진 전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공천을 신청한 강남 을에 대해선 노코멘트다라고 했는데요. 이 전 비서관이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지역구 조정이 유력해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 전화를 좀 두려워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데 이건 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중진들에게 불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하남시에서 재선을 했던 문학진 전 의원이 지난달 이 대표로부터 불출마를 권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적합도 조사에서 1위 후보와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며 지난해 12월엔 나이로 불출마를 권고했는데 부당하다며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선배로서 후배들의 정치 입문의 길을 터달라는 취지였다고 전했지만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대표가 직접 정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정치 쇄신 그리고 올드보이 청산 의지가 강하다고 했는데요. 서울 도봉갑에서 3선을 지낸 인재근 의원은 이 대표와 회동 이후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서울 지역 예비 후보에 등록한 전직 다선 의원도 이 대표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역 하위 20%에 대한 이 공식 통보가 이뤄지면 당 내홍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데요. 민주당은 내일 2차 경선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양당의 공천 작업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공천이 진행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탈락자들이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 탈락자들을 이 제3지대 개혁신당에서 굉장히 유심히 볼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개혁신당에서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합당 작업과 함께 세분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도 합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개혁신당 내 현역 의원은 4명입니다. 내일까지 1명 더 합류할 경우 6억 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총선 기호 그리고 보조금 배분이 정해지는 다음 달 22일까지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 영입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유호정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11번째 민생토론회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처음 개최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가장 중요한 축이 부산이라면서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정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열렸던 민생토론회가 처음으로 지방에서 열린 겁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 출산율 1.0명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을 남북권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하고 부울경 지역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산 시민의 염원인 북항 재개발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가 끝나고 부산 동래 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부산을 시작으로 비수도권 민생 토론회를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인 지난해와 비슷하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민생 안정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14,000건 정도였던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세무조사는 13,900여 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8년보다 14% 낮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7개월 만에 반등했는데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505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2.3% 증가했는데요. 늘어난 가입자의 37%, 12만 6천 명은 고용허가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로 확인됐습니다. 회계법인에 소속된 회계사들이 가족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가짜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중소형 회계법인 12개를 점검한 결과 10개사에서 회계사 55명이 가공급여와 허위 수수료 등으로 50억 4천만 원을 부당거래했다고 밝혔습니다. 81세 아버지를 거래처 직원으로 고용하거나 동생을 운전기사로 고용한 것처럼 꾸며 가짜 급여를 지급한 곳들이 적발됐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미국 경제가 들썩일 정도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팝스타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용기를 타고 이곳에 나타났다는데요. 어디로 향했던 걸까요? 지난 10일 일본에서 투어 콘서트를 끝낸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하네다 공항에서 전용기를 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8,900km를 이동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해 바로 향한 곳은 미식축구 슈퍼볼 경기장 VIP 관중석. 절친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함께 남자친구인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트래비스 켈시 경기를 보러 온 겁니다. 전용기 이용해 많은 환경단체들은 역대 최고 탄소 배출이라고 지적하지만 그녀의 경기 참석 소식에 역대 최고표 가격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It's crazy. It's crazy. Now, is it because of Taylor Swift's there or what? I don't know, but I know it's higher than before, right? Yeah, so I mean, I can't afford it. So either way.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트래비스는 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스위프트에게 뜨거운 키스를 하는 명장면을 남겨줬습니다. 여기 시원하게 경주로를 달리는 낙타들이 있습니다. 낙타들의 경주대회가 열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보겠습니다. 6,000마리가 넘는 낙타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모였습니다. 낙타에게 경주 번호를 부여하고 주인이 올라탈 수 있게 안장을 준비했는데요. 출발을 알리자 낙타와 주인이 혼연일체가 돼 사막을 내달립니다. 사우디 낙타경주 연맹이 주최한 경주대회로 우승자에게는 우리 돈으로 5억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는데요. 상금 스케일도 남다르죠. 사우디 정부는 2024년을 낙타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사우디 국민의 생계 수단이자 문화예술의 소재가 되어온 낙타와의 유대감을 바탕으로 올 한 해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있다네요.
이번엔 시원하게 내달리다 못해 공중에서 멋진 묘기를 선보입니다. 아찔한 자전거 묘기 한 판이 펼쳐졌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산악 자전거를 탄 선수들이 시원하게 질주합니다. 공중에서 한 바퀴 굴러 언덕을 넘는 묘기는 현실인지 가상인지 헷갈릴 정도로 짜릿한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트렌덴보슈에서 2024 다크페스트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요. 영국 선수가 첫 번째 시도에서 110피트 점프로 작년 최장 기록을 깼다는 건데요. 인간의 한계가 궁금해지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프로농구 선두 DB가 3위 SK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면서 리그 우승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무려 5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리그 1위다운 막강한 공격력을 선보였습니다. 이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DB의 공격력은 1쿼터부터 매서웠습니다. 박인웅이 1쿼터에만 3점슛 3개를 꽂아 넣으며 쾌조의 슛 감각을 자랑했고 위디는 호쾌한 덩크슛을 선보이며 SK를 몰아쳤습니다. 2쿼터엔 오재현을 앞세운 SK가 DB 골밑을 공략하며 추격에 나섰습니다. 팽팽하던 승부는 3쿼터에 기울었습니다. 강상재와 알바노의 연속 득점으로 포문을 연 DB는 로슨의 연속 3점포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13득점 12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한 위디를 비롯해 5명의 DB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화끈한 공격력을 과시했습니다. DB는 수비력에서도 SK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블록슛 4개를 기록한 김종규를 앞세워 리바운드를 40개나 잡아내며 막강한 제공권을 과시했습니다. 공수 양면에서 우위를 보인 DB는 SK를 14점 차로 꺾고 정규리그 우승 매직 넘버를 9로 줄였습니다. 선두권 추격을 노렸던 SK는 원희가 10득점으로 침묵하며 4위 LG의 반경기 차로 쫓기게 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삼성이 5번의 맞대결 끝에 정관장을 상대로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코번이 25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고 이정현도 10.9도움을 기록하며 승리의 보탬이 됐습니다. 7연패 수렁에 빠진 정관장은 손우와 함께 공동 8위로 내려앉았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서 출발하면서 어제 아침보다 공기가 부드럽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6도, 광주는 19도까지 오르면서 4월 초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전국의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의 최고 40mm, 충청 이남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수도권과 영서에는 오늘 오전 한때 약한 빗방울 정도 떨어지겠지만 내일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영동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양호하겠고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9.6도, 부산은 14도로 어제 아침보다 6도에서 10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6도, 대전 17도, 전주와 대구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로는 아침 기온이 반짝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